사람들은 시카고를 아메리칸 드림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이 당당하게 솟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화려한 건물들 뒤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겉보기엔 반짝이는 인도 위에서도 수많은 꿈들이 서서히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자리한 허름한 천막, 따뜻한 집조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마약에 빠져 길을 잃은 영혼들까지. 이 장면들은 비극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익숙한 관광지를 잠시 벗어나 미국 한복판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권력이 공존하는 도시, 시카고에서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곳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엽서 대신 진짜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시카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에게 잊혀졌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카고의 홈리스 현실을 직시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절박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24년 말 기준 시카고시에서는 6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거의 20%가 급증한 수치이며 시카고 가족복지지원부와 여러 비영리 단체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유나이티드 센터를 3번이나 꽉 채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집이 없이 거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시카고의 심장부인 더 루프 지역이며 그 다음은 웨스트 사이드와 사우스 사이드입니다. 그리고 홈리스라고 하면 보도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시로 만든 천막촌이 버스 정류장, 기차역, 오래된 교회 근처, 심지어는 폐쇄된 병원 앞에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잠시 몸을 피할 수는 있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위생적인 환경도 아닙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한겨울 혹한 속에서 전기나 깨끗한 물, 난방 장치 하나 없이 얇은 천막 속에서 잠을 자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음식은 부족하며 깨끗한 식수조차 귀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생활 조건은 피부 감염, 호흡기 질환을 포함해 몸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라는 점입니다. 어린이, 노인, 참전용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마리아라는 62세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사우스 캐즈지 애비뉴 근처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지금은 얼어 죽는 것과 밤마다 강도를 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며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시카고의 날씨는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정말 잔혹합니다. 기온은 자주 화씨 0도 아래, 섭씨로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떨어지며 칼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2024년 겨울 한 시즌 동안 시카고시는 홈리스 커뮤니티 내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3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인도적 위기이며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의 중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노숙자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압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그 압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먼저 주거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월세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시카고에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900를 넘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25%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문제는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시카고의 가구 평균 소득은 겨우 6% 상승했습니다. 월세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이치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실업률이 급등했고 일부 일자리가 회복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호텔이나 소매업 같은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시카고의 실업률은 약 5.7% 수준이지만 이 수치는 부족한 일자리나 생계를 위해 여러 파트타임을 뛰는 사람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최근에 마트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본적인 생활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 서비스, 교통, 모든 것이 예전보다 비쌉니다. 전국적인 물가는 2022년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들도 이제는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월세나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집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도시 재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기존 거주지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필센, 로건 스퀘어, 브론즈빌 같은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월세가 $500 넘게 오르거나 건물이 팔렸다는 통보를 받고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책, 또는 정확히 말하면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 역시 큰 원인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시카고의 저렴한 주택 부족입니다. 저렴한 주택이란 최저임금이나 고정된 수입으로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2024년 시카고 주택관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요를 충족하려면 최소 12만 세대의 저렴한 주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는 곧 12만 가구 또는 개인이 여전히 집을 기다리거나 찾거나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문제도 있습니다. 한때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공주택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단지가 철거되었고 대신 다양한 소득층을 위한 더 나은 주택을 짓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짓겠다는 그 많은 주택이 실제로는 거의 건설되지 않았거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 안전망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직하거나 추방된 사람이 이 제도에 접근하려고 할 때 복잡한 서류 작업, 대기 명단, 자격 요건 등을 감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도움이 실제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다가 의료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임대료가 오르면 단 하룻밤 사이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긴급주택 바우처도 없고 긴급 대응팀도 없습니다. 오직 끝도 없는 대기 명단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 걸리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가입 방법을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입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악화되고 정신질환은 방치되며 결국 노숙의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분명히 불운과 높은 생활비가 큰 원인 중 하나이지만 구시대적인 정책, 예산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가 더해지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시스템의 틈새로 떨어지도록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민과 국내 이주 문제입니다.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시카고는 보호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 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과 협조하지 않고 서류 미비 이민자를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이민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지난 2년 동안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시카고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텍사스나 애리조나와 같은 국경주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시카고시 당국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만 5천 명 이상의 이주민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같은 나라에서 폭력, 빈곤, 정치적 위기를 피해 도망쳐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근 주에서 왔으며 환영받는 도시로서의 시카고의 명성에 끌려 이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환영한다고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신입 이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신분 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많아 이론적으로는 자격이 되어도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고 고정된 주소가 없는 이들은 임시 쉼터에도 들어갈 수 없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으며 식량이나 의료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경찰서나 커뮤니티 센터, 자발적으로 마련된 임시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이들 장소는 이미 과밀 상태입니다. 장기 노숙자와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모두 돌볼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합니다.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일 때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피난처 도시라는 명분 아래 자비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이민자, 특히 빈손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결국 임시 텐트 안에서 혹독한 겨울과 불안정한 생활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역량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주거, 고용, 정책, 이민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하지만 노숙이라는 현실의 중심에는 늘 개인적인 고통이 존재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들은 인간적인 아픔을 담고 있으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정신건강입니다. 현재 시카고에 있는 노숙인의 약 4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중증 우울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꾸준한 정신과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시스템은 이미 과중한 상태이며 예산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존 자체에 힘들어하는 노숙인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약물 중독 문제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은 노숙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특히 펜타닐은 이제 하나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쿡카운티 보건소에 따르면 2024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급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노숙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의존하고 어떤 이들은 집을 잃기 전에 이미 중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길 위에서의 금단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고립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도 큽니다. 지금 거리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가족도 있었고 일도 했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의 죽음, 이혼, 갈등 등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주 오해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노숙인들은 일부러 쉼터를 피합니다. 쉽게 판단하기 전에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쉼터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고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없으며 소지품도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물건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요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나 도난, 폭력 등으로 인해 쉼터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숙은 단순히 집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이며 생존의 이야기이며 우리 대부분이 결코 보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아픔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일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겨울이 점점 더 혹독해질수록 그 싸움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2024년 겨울에만 최소 38명이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따뜻한 잠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로 38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날씨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노숙자들은 폭력의 위험에 더욱 노출됩니다. 그들은 강도나 폭행을 당하거나 더 나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감염도 금방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천식,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은 치료가 지체되어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없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며 노숙자에서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그것이 사람들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매우 큽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두려움과 굴욕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노숙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최악의 경우 이는 자해, 자살 충동, 혹은 감정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단지 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잃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위기는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첫째,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시킵니다. 주민들이 다리 아래, 버스 정류장, 혹은 지역 공원 근처에 점점 더 많은 천막을 보는 것을 목격하면 불안감이 서서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치안이나 범죄를 걱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슬프거나 실망스러워하거나 아예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숙자들의 명백한 존재는 커뮤니티의 안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분열입니다. 사회적 긴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묻기 위해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연민 대신에 판단이 등장하고 편견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또는 그들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종류의 차별은 집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넓히고 차별을 조장하며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그들이 공공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며 어떻게 인식되는지 말입니다. 텐트가 많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보도도 점유되고 쓰레기가 쌓이며 공공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광객들이 시카고의 중심지나 더 루프나 리버노스와 같은 유명한 지역을 방문하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일부 지역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에 의존하는 도시인 시카고에게 이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도시의 쇠퇴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더 깊은 문제들의 증상입니다. 사람들이 틈새로 떨어져 나가게 두었을 때 그로 인해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외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고통을 외면할 때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는 것 이상의 것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성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위기는 시카고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정부는 단지 인도적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재정적, 정치적 위기에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홈리스 문제에 드는 비용은 시카고시에 매우 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소, 공공의료 서비스, 경찰 대응, 지원 프로그램 등 시카고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만 매년 수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시는 이주민과 홈리스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금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비용은 특히 높습니다. 예방적 치료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결국 응급실에 가게 되며 종종 더 심각한 상태로 도착하고 이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도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거나 텐트촌을 철거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며, 이런 업무는 사실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빠르게 누적되어 이미 어려운 시카고의 예산을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사도 있습니다. 시정부와 주정부는 누구가 무엇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다른 주에서 시카고로 보내지면서 지방, 주, 연방 공무원들 간의 공개적인 논란과 상호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위기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아무도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중의 인식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가?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시민들이 도심의 호텔 앞에 있는 텐트를 보거나 경찰서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도 느린 대응이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신뢰를 훼손합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자 명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임시 방편적인 대응보다 우선시될 때까지 이 압박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시카고는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탈출구를 찾고 변화를 일으킬 결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부는 재정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4년에는 3억 달러가 넘는 역사적인 예산이 주택 프로그램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가장 큰 투자 중 하나로 저렴한 주택 단지를 새로 건설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는 혹독한 겨울 날씨와 그로 인한 사망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긴급 임시 쉼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안전한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며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료품 지원 쿠폰과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채택하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이고 유망한 방향은 하우징 퍼스트 모델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절차를 뒤집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얻기 전에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를 없앴습니다. 하우징 퍼스트는 안정적인 주택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필요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정신적, 물리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모델의 효과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만성적인 집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카고는 이 모델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외에도 비영리 단체와 지역 공동체 그룹의 선도적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매일 현장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공공 시스템이 아직 미치지 못했거나 충분히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고 있습니다. 더 나인 미니스트리, 시카고 홈리스 연합, 그레이터 시카고 푸드 디포지터리와 같은 단체들은 따뜻한 식사, 겨울옷, 개인 위생 용품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뢰를 쌓고 이야기를 경청하며 취약한 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지원 자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정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차별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자비와 공동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창의적인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카고가 노숙 문제에 보다 인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희망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숙 문제는 어두운 구석에서 벌어지는 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카고 같은 현대도시 한복판에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참전 용사, 이민자,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동네에 살고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니라 이해할 때입니다. 판단보다는 영민을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이는 도시 지도자, 지역기업, 비영리 단체, 그리고 평범한 시민까지 모든 사람의 공감과 긴급한 행동,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비전과 실천 의지가 있다면 시카고는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노숙 문제를 자비로 마주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전략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전국적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지역 쉼터를 돕는 것, 또는 거리의 누군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거나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대화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을 이어가 보지 않겠습니까?